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현정 수학학원 상담실장입니다. 나영환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예비 고3 관련된 설명회를 진행을 할 텐데요. 제가 진행하는 건 아니고 제 예비 고3 강사님이신 구경보 선생님과 이지수 선생님께서 구경보 선생님께서는 이제 고3 입시 요강에 관련돼서 설명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지수 선생님께서는 이제 남은 1년을 시기별로 어떻게 전략을 짜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이제 오프닝 멘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두 선생님께서 이제 그 설명을 마치시면 마지막으로 학원에 관련돼서 이제 강의라던가 학원 시스템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구경모 선생님께서 우선 입시 요강에 대해서 설명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예비고3 설명회를 맡게 된 김영정 수학학원의 구경모 강사입니다. 네, 일단 제가 이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지금 예비고3 학생들이 뭐 정시를 준비하냐 수시를 준비하냐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고민에 대해서 약간의 길잡이를 조금 해줄 수 있는 설명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한번 PPT 자료를 가지고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처음에는 저희 특강하고 이번에 겨울방학에 특강하고 정규에 대해서 시간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 학원의 특징을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장님은 이제 저희 워낙 유명하신 선생님이시죠. 저희 김현정 원장님이 계시고요. 그 아래로는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전부 다 남자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의 각 학년마다 모든 강좌가 열려있을 만큼 강좌는 정말 많고 선생님들도 유능하시니까요. 저희 학원이 궁금하시면 또는 듣고 싶은 수업이 있으시다면 얼른 저희 학원으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예약 상담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렇게 시간표가 쫙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쭉 넘기고 간단하게 저의 소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3 설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일단 김현정 수학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구경모 강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특강으로는 수학 1과 미적 부분을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중학생 학생들은 아쉽게도 제 수업을 들을 수가 없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 특강이 열리고 심화는 아니고 간단한 기본 문제들과 약간의 심화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조금 약해 또는 미적분이 약한 학생들은 여기 수업을 조금 참고하셔서 시간표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제가 재밌게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정규로는 고1, 고2, 고3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일단 예비고3 설명회랑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으니 이거는 그냥 제 프로필이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비고3 설명에 앞서서 일단 첫 번째로는 희소식을 먼저 조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희소식이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은 2023년도 모집 인원이 증가하였다. 네. 대학에서 뽑는 전체 인원이 증가하였다라는 것보다는요, 사실 2년 전에 학령 인구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미처 채우지 못한 인원을 2년 후인 2023년 지금 미루어서 뽑을 수 있도록 법안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연도 지금 예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체 모집 인원이 2,571명 증가하였으니 작년도보다 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대학을 가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소식을 먼저 한번 전해드리고요. 이제 예비 고3 입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로는 정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시가 무엇이냐? 이거를 아마 모르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시라 하면 내가 수능을 보고 그 수능 점수에 맞춰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시 모집 비율이 2.3% 줄었다. 굉장히 지금 예비고3 예비고3 자녀가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갑자기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아들, 딸이 지금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모집 인원이 줄었다고? 어떡해? 지금이라도 수시를 준비해야 되나? 자, 근데 그게 아니라 한번 지역을 나눠서 전국 단위, 수도권 단위, 서울 단위로 한번 쪼개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국 단위를 보면은 수시가 78%고 정시가 22%로 정시가 굉장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수도권 단위로 한번 올라보면 수도권 단위는 이제 서울 지역, 경기 지역, 그리고 인천 지역을 이렇게 묶어서 수도권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수도권 지역만 놓고 봤을 때는 수시가 65%,
그리고 정시가 35%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수도권을 조금 벗어난 지역이 수시가 굉장히 높고 정시가 낮은 반면 수도권으로 조금씩 다가올수록 정시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목표로 하는 대학은 뭐 경기 지역보다도 지금은 최소 인서울을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서울 지역에서 한번 보실게요. 자, 서울 지역을 보니까 수시가 60% 그리고 정시가 40% 이상이라고 제가 지금 적어놨죠. 그래서 그러면 서울 지역에서 유명한 스카이, 우리가 정말 찐으로 목표로 하는 서울대 연대고대를 제가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비율이 실제로 수시를 뽑는지 정시를 뽑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40%를 정시로 뽑는다고 하고요. 고려대는 40% 마찬가지로 연세대는 43%의 비율로 정시 인원을 뽑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학부모님들이 여러 설명회를 다니시다 보면은 정시하고 수시가 5대5라고 하던데 5대5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수시가 60%야. 그러면 그 수시 인원을 내가 모두 다 뽑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시에서 어느 정도 충당하지 못한 인원은 어찌됐든 내가 정원을 다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정시로 넘어가서 애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겠죠. 그거를 계산하다 보면은 수시하고 정시가 사실은 5대5 비율이 된다. 그래서 수도권을 목표로 하고 내가 인서울을 목표로 한다면 일단 정시 비율이 굉장히 높으니 수능을 꼭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 정시 대비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시 대비의 핵심은 당연히 수능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근데 그 비율 또한 굉장히 높으니 열심히 그냥 수능을 들고 파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정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렸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수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전형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비율이 높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것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에 대해서 세 가지로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면 무엇이냐? 내가 받은 내신 점수로 대학을 간다. 이게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내신 점수, 자 그러면 내 내신이 1등급이야. 그러면 무조건 서울대를 가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1등급이야. 근데 너네 학교가 특목고야? 그러면 너네 학교 특목고에서 1등급이니까 잘하는 학생? 그러면 서울대에 와도 될 것 같아. 근데 너가 만약 지방대면 어떡할 건데? 이러한 어느 정도 약간 모순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 내신 등급만을 가지고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냐? 아쉽게도 그건 아니고요. 높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내 내신 점수를 바탕으로 깔고 너의 내신 점수는 알겠어. 너가 3년 동안 열심히 한 건 알겠어. 근데 나는 전국 단위로 봐야 하니 너가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역량을 펼쳐봐. 그래서 수능 최저등급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최저등급이라 함은 학교 그리고 그 학교에 맞추는 과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내가 목표로 하는 과가 있고 내가 뭐 교과 전형을 생각하고 있다면 꼭 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그거자 하는 과에 찾아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등급을 맞아야지 최소 어느 정도 등급을 맞아야지 내가 이 전형을 쓸 수 있는지를 꼭 한번 검토해 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블라인드 제도 도입 이거를 모르시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없을 거라고 먼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무엇이냐? 출신 고등학교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내신 등급이 1등급인 건 알겠어. 근데 내가 뭐 자사고인지 외고인지 특목고인지 또는 지방에서 뭐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그건 알 수 없으니 단순히 내신 그냥 점수, 내신 등급만을 가지고 너를 판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은 되게 우리는 지금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 동네가 어떤 동네? 교육의 중심, 대치동, 강남. 자, 이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여긴 내신 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가산점은 없어? 네, 아쉽게도 그 가산점이라는 게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강남권, 더 나아가서 특목고, 뭐 자사고, 외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의 지옥, 즉 최상위권을 제외하고는 이 수시 전형은요 사실은 거의 쓸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 이 동네는 내신띠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간단한 예로요. 제가 지금 고1 단대국어반을 맡고 있습니다. 그 고1 단대국어반에서 이제 뭐 이번에 고1 9월 모의 평가,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1등급이 나온 친구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1등급은 전국에서
4%에 들어야지 1등급입니다. 딱 1등급의 컷에 걸렸기 때문에 그 친구는 4%, 전국에서 4%의 실력자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친구가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학교에서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학교 석차를 다시 내서 성적표를 주는데 그 성적표를 받아봤더니 그 친구가 전국에서는 4%지만 학교 등수로는 보이시죠? 330명 중에 108등이었다. 대략 33% 정도의 비율이었고 실제로 내신 등급으로 환산을 하자면 4등급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와닿으시나요? 내신, 이 동네에서 내신 4등급이면 충분히 모의고사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동네에서 1등급 1따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 이 동네에서는 최상위권을 제외하고는 사실 굉장히 쓰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 말고 내신으로는 갈 수 없나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무엇이냐? 내신은 물론이거니와 발전 가능성,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과에 대해서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전공 접학성, 그리고 학업 역량. 우리 학교에 너가 왔어. 그때 너가 학업을 잘 따라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런 거를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인성까지 파악을 함으로써 그 학생을 우리 대학으로 입학을 시킨다는 거죠. 네, 내신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은 누가 쓰냐? 내신이 높고 그리고 수시를 철저하게 준비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 내신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는 우리가 뭐 주요 대학, 서울에 대한 주요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내신 등급은 3.1, 2등급 정도까지는 사실 열심히 준비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래로는 이 동네에 대해서 한정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동네 한정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3등급인 친구도 사실 모의고사를 보면 1등급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시를 준비해도 충분히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수시하고 정시, 아직 3등급인 친구들은 수시하고 정시 둘 다 놓지 않고 둘 다 공부를 한다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 제가 입시 컨설팅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세특이다 뭐다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많고요. 정말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니 입시 컨설팅을 사실은 받아보는 거를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내 자녀가 초등학교 6년, 더 나아가서 중학교 3년, 고3년, 12년을 공부를 한 거를 단 한 번의 수능이라는 걸로 사실 평가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조금 무섭잖아요. 그럼 그 12년에 대해서 조금 더 12년을 투자한 거를 조금 더 보상을 잘 받고 싶다면 한 번 정도는 컨설팅을 받는 게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신 등급이 조금 뭐 3등급 조금 안팎이야. 수시를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입시 컨설팅을 좀 찾아가서 한번 전문가하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은 완벽하게 내신으로만 가는 거,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플러스 여러 가지 조금 세부사항들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논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논술을 일단 보면은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모집 인원이 지속적으로 줄어나가고 있다. 네. 근데 저기에서 크게 포커스를 두실 필요는 없고요. 논술 인원이 줄지 않은 대학도 있고 오히려 늘은 대학도 있고 줄어봤자 사실 10명을 넘어가진 않거든요. 크게.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운이 굉장히 크게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수학을 그냥 잘하는 친구는 물론 많죠. 근데 그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도 각자 자기가 조금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나는 뭐 함수를 잘해, 나는 기하를 잘해, 나는 미적을 잘해, 나는 확통을 잘해, 이렇게 각각의 조금 세부적으로 분야가 나뉘는데 논술을 내가 시험을 보러 갔어. 근데 내가 잘하는 부분이 나왔네? 그러면 그 대학을 합격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는 정말 1년, 2년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완벽하게 모든 과목을 다 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운이 많이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내가 운이 많이 적용을 해? 그러면 지원을 해, 안 해? 무조건 한다는 것이죠. 왜? 혹시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는
뽑는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률이 크다. 그 이유는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뽑는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률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논술 준비를 많이 하게 될 텐데 논술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왜? 운이 많이 조정을 하니까. 그 논술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나는 진짜 감사하고 그냥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 수시 떨어졌어. 괜찮아. 갈 수 있는 방법 아직 조금 더 있거든. 논술 준비를 조금 더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완벽하게 컨설팅을 한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떠한 전형이 있으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조금 길잡이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선 지원 후 결과를 받는 방식이 있고요. 선 결과 후 지원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전문가분께서 조금 얘기를 한 걸 따온 건데 선 지원 후 결과가 뭐냐? 그냥 일단 지원을 해. 그리고 나중에 붙을지 안 붙을지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하고 나중에 결과를 기다리는 거야. 그럼 당연히 지원을 해 안 해? 하지. 경쟁률이 높다고. 그래서 선 지원 후 결과라는 게 어떤 게 있냐? 조금 전에 말했던 논술 전형이라는 게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학생부 종합 전형. 대학 내가 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봤을 때 이 학생이 우리 거에 맞을까 안 맞을까를 내가 물론 판단을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대학에서 마음에 들어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지원을 하겠다. 근데 다음과 같은 논술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기대감으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원자 수가 많고 경쟁 비율이 높다. 그리고 저기에서 붙기 위해서 정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논술은 1년, 2년 준비를 한 학생을 사실 이길 확률이 크지 않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문가가 따라붙어서 모든 걸 컨설팅해주는 사람을 사실 따라잡기가 힘들다는 거죠. 따라잡기 위해서 내신을 굉장히 잘하면 돼. 또는 수능 준비를 굉장히 잘하면 돼. 그 방법밖에 없어.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주택청약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웃으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택청약을 될 거라 하고 지원을 잘 하진 않잖아요. 그냥 되면 로또다. 그럼 지원 안 해요?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논술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은 예를 들어서 주택청약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선 결과 후 지원이 뭐냐? 내가 내 결과를 알아. 그리고 지원을 하는 거야. 대학교에 맞춰서. 그런 게 바로 학생부 교과전형. 왜? 내 내신 점수를 알고 이 정도 내시면 어느 정도 간지를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 결과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쟁률에 대해서 떨어져 나간 애들은 애초에 지원을 안 하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보다는 조금 지원율이 낮다. 그런 게 또한 정시라는 게 있다. 수능 등급을 받고 그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경쟁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결론이 뭐냐? 수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철저한 준비를 한 학생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이기는 방법은 그냥 공부를 잘하는 것밖에 없다. 네. 두 번째, 수시든 정시든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교과전형이든 최저등급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수능을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도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도 결론적으로는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난 정시는 안 돼. 무조건 수시야. 이건 말이 안 돼. 수시 공부 자체가 정시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냥 정시라는 거는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고3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내신이 좋다면 수시가 훨씬 유리하다 할 수 있지만 내신 따기가 지옥인 우리 동네에서는 강남 소파권에서는 내신을 잘 따기가 힘이 드니 3등급, 5등급 학생들은 정시 준비를 꼭 같이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수시 공부가 정시 공부가 되기 때문에 따로 공부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계속 머릿속에 나는 수능 무조건 어렵게 준비를 해야 돼. 수능 준비는 항상 시험 준비는 어렵게 해야 됩니다. 어렵게. 쉬운 문제를 푼다라고 해서 절대 높은 등급을 갈 수 없어요. 지금 못 푸는 문제도 7번, 8번, 9번 반복해서 풀면 풀 수 있다니까. 그래서 무조건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어렵게 한다. 됐나요? 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이거는 예비 고3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혹시 예비 고1, 2 뭐 학부모님들 또는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절대로 내신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내가 정시 파이터야. 수능 이미 망했어. 아니, 수시 이미 망했어. 내신 망했어. 그렇다고 정시 준비를 한다? 안 돼. 수시는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득을 시켜볼게요. 일단
수시를 포기하면 시험 기간에 남들보다 공부를 안 해요. 인정하나요? 시험 기간이라는 그 긴장감 속에서 공부를 애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그건 제가 알아요. 왜? 제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애들이 시험 기간에 몰입하면 공부 안 하던 학생도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수시를 버려? 그럼 시험 기간이고 뭐고 없잖아. 그럼 공부를 안 해요. 그럼 그만큼 뒤처진다는 거죠. 수시를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내신 공부는 항상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신 공부를 하면은 최상위권들은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 학생들하고 템포를 똑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조금 안 하던 공부를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수시를 포기한다, 내신을 포기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수시를 포기할 수 있어. 하지만 내신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내신은 절대 마지막 대학 가기 전까지 절대로 놓지 마세요. 아시겠죠? 물론 뭐 주요 과목이 아니고 완벽하게 정시로 돌아섰어. 그러면 뭐 다른 좀 일반적인 뭐 암기 과목들은 버릴 수 있죠. 하지만 주요 과목들은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공부를 해주시길 바래요. 알겠죠? 그래서 제 마지막 결론은 내신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작심삼일도 나는 좋다. 작심삼일 100번이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게 시험 기간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에 내가 반짝반짝 공부하는 것 자체가 쌓이고 쌓이면 엄청나게 큰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1, 2, 3 학생들 모두 내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수시를 내가 준비를 한다면 꼭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남은 1년 꼭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고3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태까지 구경모 강사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지수 선생님께서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마무리는 제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수 강사입니다. 오늘 저는 학생들이 이제 겨울방학 시작 때부터 어떻게 고3을 대비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기본적인 저희 학원 선생님 정보들인데 이 부분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네,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저는 일단 고1, 고2, 고3 모든 반을 담당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특강으로는 미적분 개념반과 그리고 수원 개념반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처음 듣는 학생과 두 번째 듣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인데요. 처음 듣는 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신고쟁이라는 책으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처음 듣는 학생들은 웬만하면 조금 강의를 듣는 것을 자제를 해주시고 두 번째 듣는 학생이나 아니면 처음 듣는데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이면 들어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제가 총 준비한 내용은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경무쌤이 말씀해 주셨듯이 내신 대비는 꼭 해야 합니다. 정시파 학생들도 내신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3월, 고3, 5월달까지는 꼭 내신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내신 성적을 따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내신 대비를 하게 되면 최대 장점이 그 단원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학은 내신과 정시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주변 학교는 내신이 정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를 꼼꼼하게 해서 정시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고1, 고2 학생들도 내신에서 만약 거리가 멀어졌다 하더라도 수학 내신 대비는 끝까지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겨울방학부터 5월 공부 방법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학생들의 성적 그리고 현 상황에 따라서 공부해야 될 방법이 어머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등급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3점짜리도 좀 틀리거나 4점짜리 경우는 쉬운 것만 맞출 수 있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막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을 하기보다는 개념 위주의 학습이 중요합니다. 개념 위주의 학습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본 개념서를 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서 그 개념을 인강을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을 들었다 아니면 수업을 1시간을 들었다 그러면 자기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그 배로 늘려가면서 그 단원에 대한 개념을 완벽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수포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수학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개념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념만 정말 완벽하게 잘 알더라도 기본적으로 3등급 이상은 나올 수 있는 학문인데 그 부분이 잘 안 되어 있고 아이들이 급한 마음에 문제만 계속 풀려고 하다 보니까 성적은 안 나오고 해도 계속
빈 항아리에 계속 물만 붓는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듣고 4등급 이하의 기본 학생들은 꼭 기본 개념처럼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등급 나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가장 애매한 학생들입니다. 이 수학을 놓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계속 막 파기도 애매하고. 근데 3등급 같은 케이스는 정말 조금만 노력을 해준다면 2등급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3등급 학생들은 구멍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단원부터 10단원이 있다 쳤을 때 한 1부터 8까지는 알고 있는데 9단원, 10단원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일수록 그 모르는 거를 잘 하려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연습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문제들을 풀게 되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수학은. 근데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원의 막 수열 이런 쪽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머리가 굉장히 아파지면서 안 하려고 듭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은 나올수록 틀릴 수밖에 없고 자기가 하는 대로 일명 찍먹이라고 하죠. 이 찍먹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3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좀 극복하고자 이번 겨울방학 때는 꼭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개념 공부를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유형도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등급에서 아슬아슬한 1등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1등급,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컨디션 좋은 날에는 1등급이 나왔다가 문제 조금 어렵게 나왔다, 아니면 내가 조금 모르는 유형들이 나왔다, 그러면 2등급이 나오고 그날 비염이 생겼다, 아니면 배가 아팠다, 그럼 막 3등급까지도 떨어지는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오답을 안 했기 때문인데요. 그 오답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 유형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등급도 당연히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틀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였지만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모의고사 20번을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해설을 보거나 학원에서 설명을 들을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이 친구들은 웬만하면 다 이해를 합니다. 21번, 30번 정도의 난이도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의 가장 문제점이 그 상황에서 이해를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자기 손으로 다시 안 해본다는 거죠. 혹은 그날 집에서 다시 손으로 해도 그 다음날에 또 풀어야 됩니다. 그런 오답 부분은. 왜냐하면 20번 같은 케이스는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인데 그 부분을 그날 하루 듣고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20번이나 29번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좀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다음에 이걸 또 풀 수 있을까? 근데 만약 자기가 손으로 풀어봤다면 그런 두려움은 없어지게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풀 수 있는 유형들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꼭 오답 위주의 학습을 하길 바라고요. 당장에 21번, 30번의 난이도를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꼭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인데요. 그러니까 21번이나 30번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다 풀 수 있는 학생이고 간혹 29번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거나 실제로 이번 고2 11월 모의고사에서는 20번의 디귿 유형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맞추는 학생들입니다. 사실상 이제 수학이 여기까지 오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월한데 여기서 이제 100점으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92점을 받아도 1등급이고 100점을 받아도 1등급인데 표준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 수학 말고 다른 걸 잘 못한다 그러면 수학의 1등급이 아니라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30번 같은 게 30번, 마이 30번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제 개념이 8개 정도가 섞여서 나옵니다. 개념이 이제 2개 이상만 섞여도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막 8개 개념이 섞여 나오면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이제 수학 선생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개념 그 시선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분석해야지라는 접근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0번을 봤는데 이 문제를 도저히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중학생이 아니고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루 종일 잡고 있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해설지를 처음에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지를 좀 보면 예를 들어서 해설지 내용이 한 장입니다. 한 장이면 첫 부분만 조금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서 그 해설지 보는 걸 멈추고 그 문제를 다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접근을 하다가 또 막혔어요.
조금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협동 해설지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결국 최종 정답이 도출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정답이 도출되고 처음부터 다시 쭉 풀어보는 겁니다. 그럼 잘 될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쓰였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삼각함수의 개념이 쓰였고, 수열의 개념이 쓰였고, 뭐 극한의 개념이 쓰였고, 정적분의 개념이 쓰였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연동지어서 이런 문제도 출제를 할 수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분석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이제 30번에 대한 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이 수능 때 풀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이 생기는데, 근데 30번은 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가끔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좀 분석하면서 공부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충분히 저는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마인드로 분석을 한다, 이 마인드로 공부를 하게 되면 100점까지도 목표로 둘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실수를 많이 한다, 내가 안정적으로 1등급을 나오는데 가끔 3점짜리를 틀리거나 아니면 쉬운 4점짜리를 가끔씩 틀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간당간당하게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좀 누군가에게 가르쳐 보면서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수학을 잘하게 되면 친구들이 막 질문들 많이 해요, 그 친구한테. 그럼 이제 그걸 귀찮다고 안 알려주기보다는 하나하나씩 다 알려주게 되면 내가 복습도 할 수 있고, 만약 친구가 정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내가 만약 모르는 문제였다? 그건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되는 유형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 학생들일수록 좀 생소한 문제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만약 내가 모르는 문제의 유형을 친구들이 가져와줬다면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알려주면서 학습하는 방법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6월부터 9월까지 공부 방법인데요. 이 시기부터는 모두가 동등합니다. 6월부터는 이제 만약 내가 재수 없이 그냥 11월달에 수능을 쳐서 대학을 갈 생각이다. 그러면 6월부터는 유형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개념학습에 위주를 하더라도 유형풀이가 들어가지 않으면 역시 좀 실전에서 시간 내에 풀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건데요. 6월부터 9월까지는 EBS 교재와 자이스토리, 마플, 마더턴 같은 이런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유형들을 풀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막 어떻게든 다 풀어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풀고 한 권을 완벽하게 끝내고 한 권을 완벽하게 오답까지 하고 다음 권으로 넘어가자, 이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9월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수능이 2달도 안 남은 시기인데요. 현실적으로 이 시기부터는 수학을 공부를 한다고 해서 성적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네, 2달 만에 이 수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12년의 그 계단을 밟아 올라옴으로써 마지막에 이제 시험을 치는 건데 되게 2달 만에 될 리는 없어요. 그래서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새로운 유형을 찾아서 푸는 것보다는 오답 위주의 학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오답 위주의 학습을 할 때 이 시기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요. 제가 예전에 막 6월, 9월까지 유형풀이를 막 문제집을 풀었어요. 그래서 오답까지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것들을 절대 버리지 말고 쌓아뒀다가 이제 9월부터 제가 틀린 것만 다시 계속 보는 거죠. 한번 틀렸던 문제들만 다시 계속 쭉 풀어보면 다시 또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 발견하면 다행이에요. 그때 발견하면 다행인데 수능 때 만약 이게 나와서 그때 다시 또 안 풀리게 되면 낭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9월부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걸 풀기보다는 내가 이때까지 풀었던 거를 가지고 오답을 계속하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3뿐만 아니라 누가 뭐라 해도 모든 학년 통틀어서 수학의 최고 공부 방법은 오답이기 때문에 오답 위주의 학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고3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구경모 선생님이랑 이진수 선생님께서 고3 설명회를 진행을 하셨고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고3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강좌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같이 보고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표가 이제 겨울방학 때 특강을 진행하는 시간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고1부터 고3까지 예비 9일부터 예비 고사까지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나와 있고요. 사실은 이제 볼 수 있는 강좌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수원 수투를 다 배웠기 때문에 내신까지 치른 상황이라서 조금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미적분, 뼈대학습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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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이지수 선생님께서는 기본 정석과 내신 고생이고 하기 때문에 미적분을 아예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예 처음 배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경모 선생님이 하시는 미적분반 또는 김상관 선생님이 하시는 미적분반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미적분을 제대로 심화를 하겠다 라는 학생들은 정경원 선생님이 하시는 미적분 심화반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3일부터 이제 시작되고요, 특강은. 그리고 정규반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시작이 되니까 이제 입학 테스트 같은 경우는 상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약하셔가지고 시험 보실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담을 통해서 반입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시험 보실 수 있으니까 기회가 되셨다면 저희 학과에서 한번 마지막 1년을 저희 그 정말 열정이 넘치시는 선생님들이세요. 정경원 선생님, 그리고 이지수 선생님, 구경호 선생님,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이번에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사실은 한 명 빼고 다 정시에서 이제 1등급이 나왔어요, 수능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고2 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던 친구들의 결과가 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이제 예비고사 설명회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